이를 통해 NTT는 NEC의 3대 주주 지위에 오르고 NEC는 조달자금 전액을 네트워크 개발 연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5G 기지국 및 관련 부품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5G 기술 개발 경쟁에 앞선 해외 기업을 따라잡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힘을 합쳐서 5G를 뒤늦게 개발하려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업계 1위인 중국 화웨이를 일본은 5G 통신 사업자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메이저 통신 장비사는 유럽의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그리고 한국의 삼성이 있습니다. 사하다 준 NTT 최고 경영자는 화웨이 현 상황이 일본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NTT는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의 AT&T와 같은 유럽 통신사의 5G망을 수주해 글로벌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NTT에 이은 일본 2위 통신사 KDDI와 5G 통신 장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고 유럽의 통신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5G 통신 장비를 어쩌면 완전히 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빠르게 5G 통신 시장에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캐나다 통신사 텔러스의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되었고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영국도 삼성전자 장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일본은 중국에 이은 한국에 대한 견제로 NTT와 NEC와 힘을 합쳐 5G 시장에 도전장을 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시장은 기존 세대 서비스와 호환성 규모의 경제로 인해 화웨이, 에릭슨, 삼성 등이 사실상 과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미 통신장비사들이 다음 세대인 6G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6G 장비를 개발할 때 일본은 이제서야 5G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일본은 이같이 그동안 한국에 대항하겠다고 해서 수많은 연합전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명 히노마루 연합, 즉 일장기 연합입니다. 한국에게 밀릴 수 없으니 일본 정부가 나서서 연합전선을 꾸려 한국을 이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반도체에 대항하겠다는 엘피다였습니다. 일본은 1999년 NEC 히타치 제작소에 D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세웠습니다.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에 D램 사업까지 흡수해 덩치를 키웠습니다. 일본은 전력을 다해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 한국 기업에 밀리면서 2009년 일본 정부는 공적자금 300억엔까지 투입하며 지원했으나 결국 엘피다는 2012년 파산했습니다. 엘피다가 파산한 2012년 일본은 또다시 한국의 디스플레이 타도를 외치며 소니, 도시바, 히타치의 LCD 사업부를 통합해 재팬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수천억엔을 투자하며 한국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 밀리며 경영난에 시달리더니 올해 주력 공장을 매각하기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정부 주도로 소액 여객기 국산화 사업도 2008년에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정부가 개발비의 3분의 1인 500억엔을 대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회사 미쓰비시 항공기를 설립해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주요 출자자는 미쓰비시 중공업, 도요타 자동차, 스미모토 상사, 미쓰이물산, 일본 정책투자은행 등으로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2013년 납품할 예정이었지만 5차례나 연기 끝에 올해로 미뤄졌고 다시 지난 2월 2022년까지 연기한다는 6번째 발표가 나오며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뒤처지는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일장기 연합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사이 한국의 기업들은 더욱 성장하며 전세계 시장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서 연합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 전 분야가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K칩 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4월 2, 3차 부품 협력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설비 부품 공동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솔브레인과 함께 3D 낸드 플래시 식각 공정의 핵심 소재인 고선택비 인산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는 수입에 의존하던 고성능 레이저 설비를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했고 이를 통해 D램 불량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고로 꼽히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과 손을 잡고 K배터리 동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을 만나 앞으로 전기차 분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은 함께 1000억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펀드 결성과 공동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냈던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서로 힘을 합쳐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해왔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로 꼽혔지만 과거 일본 정부가 주도해 따라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한 한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기업들은 손을 잡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산화 다변화에 성공하며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5일 삼성전자는 울산과학기술원과 손을 잡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의 이름은 초저유전율 전련체로 소자를 소용할 수 있는 핵심이 되어 메모리 등 반도체 칩의 작동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성공한 신현석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이 물질이 상용화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교육기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반도체 산업에 닥친 위기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소재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일장기 연합과 지난해 경제보복으로 앞서가는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장기 연합 앞에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특수직업 여성을 대상으로 에이즈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아프리카에서 백신 테스트를 해보자. 프랑스 뉴스 채널 LCI에서 장폴 미라 파리 코친 병원 실장의 발언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는 마스크, 의약품, 치료시설이 없다 라며 이번 사태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지 않냐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돈도 없으니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자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이죠. 이에 영국 첼시에서 뛰었던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월드스타 드록바는 아프리카는 실험실이 아니야.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니픽으로 보지 말아라 라며 강력한 분노를 표출했고 글로벌 국민청원 사이트 change.org를 통해서 문제의 발언을 한 장폴 미라 프랑스 의사를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치료시설도 의약품도 심지어는 마스크도 없는 아프리카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덧 전세계 확진자 수가 12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 수가 3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다 보니 국가 간 마스크 쟁탈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현지 경찰이 주문한 마스크 20만 장이 태국을 경유해 독일이 아닌 미국으로 간 사건에 이어서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관리와 의사들이 중국에서 프랑스로 향하던 마스크 수백만 장이 상하이 공장에서 미국 업자들에 빼앗겼다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미국의 현대판 해적 행위 라 비판하는 등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기 전까지 꽁꽁 감춰왔던 일본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배로 넘어선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일본의 확진자들이 자신의 이동 경로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빠른 역학 조사를 통해 2차 확산을 막을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보건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국가,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지난해 100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에티오피아의 기적이라 불린 남자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는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 요청했고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대응은 놀라웠다. 한국 정부가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 치료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면서 아프리카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티오피아와 베트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한국을 칭찬하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해라 외치며 심지어는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바꿔 한국인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고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사과를 하기는커녕 최근에도 한국인들을 비꼬는 게시물을 추가로 올렸고 한 베트남 네티즌은 한국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베트남이야. 제발 와줘. 그런데 너가 오면 삐처럼 갇혀 있을 거야.
너무나 충격적이죠. 한국이 투자해준 덕분에 먹고 사는 나라 베트남. 큰 손이라 불리는 한국인 관광객 수백만 명이 매년 베트남을 찾아준 덕분에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나라 베트남. 공무원 월급이 27만 원에 불과한 나라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며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고마움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베트남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에 갇힌 한국 교민들과 한국인 봉사단들을 위해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선해 이미 폐쇄된 항공을 국영 항공사까지 동원해 예정에 없던 운행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탑승객이 너무 적다 보니 한국인 한 명당 내야 하는 비행기 가격이 너무 비쌌는데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전액을 부담해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주민이 파견된 남아공을 제외하면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수천 명의 병력을 파병해준 한국의 형제국이죠. 이번 사태 때도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베트남이나 일본처럼 한국을 막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없던 운행까지 만들어주었고 심지어 비행기 값까지 대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서울에 본사를 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후원을 해주던 아프리카 10개국 주민들은 한국에 보답하고 싶다며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한국에 수천 장을 보내왔고 월드비전 국제본부는 이러한 한국에 19만 장의 의료용 마스크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한국에 보내온 가나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갚는 게 당연하다. 조금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베트남은 언제쯤 이 당연한 행동을 한국에 보여줄지, 베트남 경제를 일으켜준 한국에 조금이라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